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한양대학교의 전영수입니다. 인구 변화라는 이 실존 아닌 현재의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일단 좀 공감을 하고요. 토론의 재료를 확보한 다음에 그 다음 이슈, 이제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60년의 미래와 관련되어 있는 주제들이 어떻게 좀 펼쳐지고 또 그 펼쳐지는 거에 맞춰서 우리는 또 어떻게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와 관련되어 있는 이슈들입니다. 결국 앞쪽은요, 약간 위기 얘기가 될 것 같고요. 뒷부분은 그래도 또 살아낼 만한 이유가 있는 한국 사회의 정당성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이슈들을 한번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1950년 전쟁이 끝나고 나서요, 한국 사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생산을 위한 3요소 중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뭘까요? 사람입니다. 그죠? 인구죠. 요걸 이제 경제로 돌리면 노동입니다. 한국은 1955년부터 63년 구간에 계신 분들을 베이비 부머라고 표현을 해요. 부머 영어로 하면 막 폭탄 뭐 이런 개념이잖아요. 전 세대와 후세대와 유독 비교해서 여기가 독출하게 튀어나온 애들, 튀어나온 그룹들을 우리가 베이비 부머라고 표현. 그만큼 인구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한국은 첫 번째 아무것도 없었는데 손재주가 좋은 베이비 부머들이 대거 탄생을 해서 조립 가공은 조립만 잘하면 돼요. 갖고 와서 가공만 잘하면 됩니다. 노동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면 우리 소득이 있는 곳에 뭐가 있죠? 세금이 있죠. 세금이 재정이라는 이름으로 바로 캐피탈, 자본의 이름으로 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노동이 열심히 일하면 기계적으로 자본도 축적이 돼요. 자, 노동, 자본 축적됐네요. 자, 생산의 여러 요소가 완료가 됐죠. 그때부터는 이제 굉장히 높아 올라갑니다. 한국은 2023년, 24년 현재 빨간 선의 후발자가 이제 보라선의 소위 선발자를 추격을 한 게 아니라 이제 역전을 한 상황이 됐습니다. 선진국의 일반 조건은 첫 번째 저성장입니다. 선진국인데 고성장이면 이건 선진국 아니에요. 왜냐하면 선진국은 이미 많은 욕구를 구조화시켰기 때문에 추가적인 욕구가 잘 없습니다. 근데 다른 나라는 아직까지 인구 문제가 한국보다 덜합니다. 근데 한국은 추격했다고 보는 이유, 이게 이제 아까 모두의 0.72라는 숫자 보셨죠? 7위가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우리는 0.7이잖아요. 그 선진국들, 우리가 추격해왔던 한 60년, 70년 이상 추격해왔던 선진국들은 이 숫자가 얼마일까요? 평균 1.6명 수준에 수렴합니다. 이거 0.7 곱하기 2만 해도 1사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얘네는 1.6인데 우리는 0.7이에요. 우리가 더 나쁘죠. 이미 추격을 한 거예요. 역전을 한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앞으로의 갈 길은 선진국도 못 가본 길이고 우리만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 앞으로 한국 인구는 줄어듭니다. 현재 줄어드는 지 4년 차가 됐습니다. 인구가 줄어든다? 자, 노동이 줄어든다라는 게 이제 확정적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요소가 투입되지 않는데 요거 노동 하나 넣고 자본 하나 넣어가지고 부가가치가 2가 나오는 게 지금까지의 우리의 성공 법칙이었는데 노동이 없어요. 노동이 없으니까 당연히 자본도 악화되겠죠. 근데 그러면 나머지 부가가치는 어떻게 만들어내죠? 라는 거가 최초로 구현이 된다면 한국 사회가 될 거예요.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떨어진 즉 인구 감소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가 복잡해지는 첫 번째 사례가 되는 게 한국이 될 겁니다. 즉 우리는 지금 굉장히 큰 갈림길에 서 있어요. 갈림길에 서 있는데 이 갈림길이 여러분들의 인생하고도 똑같습니다. 이 길을 잘 만들면 여러분의 갈림길 두 가지 길 중에서 60년을 좋은 길로 갈 수 있는 길이 하나가 있고요. 아니면 미안한 얘기지만 선진국에서 태어났는데 개도국에서 돌아가시는 굉장히 암울한 첫 번째 사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 문제는 굉장히 크고 멀리 있는 이슈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특히나 이 미래와 관련돼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함수 중에 하나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에 있는 숫자들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계치 중에서 정점을 찍었던 거 가장 높은 숫자들입니다. 첫 번째 출산율 6.5명인 경우가 있었어요. 상상이 가십니까? 6.5명, 이게 586 개띠들이에요. 10남매, 11남매, 12남매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 시절에는 전혀 낯선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2명이 들어갔는데 지금 0.7이에요.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이 숫자 들어간다면. 이게 아니라 씩 이렇게 내려꽂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2세대 후가 되면 출산율이 제로가 돼요. 586 개띠가 베이비 부머라고 그랬죠. 베이비 부머의 자녀 세대는 또 숫자가 많겠죠. 에코 세대. 요또 많겠죠. 이분들이 이제 결혼 정년기에 대거 진입하게 되면 평균적인 것보다는 비율이 좀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입니다. 출산화 수 절대 질량 자체는 늘어나지 않아요. 왜일까요? 100명일 때 10%와 50명일 때 10%는 하나는 10명, 하나는 5명이잖아요. 이게 15%가 돼도 100명의 50%못 따라가요. 그래서 결국 출산화는 줄어듭니다. 580 개띠분들이 작년 기점으로 드디어 지하철을 공짜로 타기 시작합니다. 65세에 진입했어요. 뭐 그래봐야 충격 괜찮습니다. 1년에 80만 밖에 안 돼요. 80만 명. 뭐 그 정도 여러분들 낼 수 있잖아요.
별거 아닙니다. 근데 100만이 있어요. 이거는 70년 개띠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부모 세대이실 거예요. 네, 저 세대입니다. 이분들이 이제 11년, 12년 후가 되면 65세에 진입해요. 그때는 100만이 지하철을 공짜로 탑니다. 지하철 비용 안 올리면 여러분들이 더 내셔야 돼요. 쉽게 하면 뭐죠? 초고령 이슈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0.7까지 떨어졌어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상황. 지금 한국의 인구 정책이, 출산 정책이 꽤 한정적이라면, 제한적이라면 가장 큰 건 뭐냐면 출산의 의지와 상황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유리한 정책이에요. 한국은 지금 여기까지가 못 가고 있어요. 결혼이 안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 한 해 평균 43만 건이 가다가 이제 19만 건. 결혼까지 할 수 있는 전공증까지 커버해주는 출산 정책, 인구 정책이 아니면 결혼이 안 되는데 어떻게 출산을 하냐고요. 그죠? 이런 식의 조금 시선들을 넓혀가는 정책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불편한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인구 피라미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피라미드 많이 보셨죠? 예, 피라미드가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지속적인 피라미드는요, 분모가 굉장히 탄탄하고, 즉 후속 세대가 많이 태어나서 사회에 공급되고, 아까 베이비 부머 같은 것들이에요. 막 공급되고 위는 굉장히 적은 거예요. 왜냐하면 출산 부분이 바로 생산 가능 인구, 경제 활동 인구의 주력이 되는 거고요. 그분들이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세금 내셔가지고 위에 있는 이제 피부양 인구를 봉양하는 구조, 이걸 우리는 세대 부조형의 사회 구조라고 표현하는데, 한국은 전 세계에서 세대 부조형의 사회 구조가 가장 촘밀하게, 촘촘하고 밀접하게 구성되어 있는 국가 중에 하나예요. 쉬운 얘기로 한국의 복지 스타일은 가장 설명력이 높은 게 바로 가족 복지입니다. 그 다음이 기업 복지예요. 그래서 가족과 기업을 헷갈려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회사에 충성해야 되는 거고, 이런 맥락들이 이쪽에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거든요. 이걸 정부가 해주면 정부 복지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유지되려면 딱 하나입니다. 밑에 있는 사람이 끊임없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지금 어떻다 그랬어요? 100만이 넘게 태어났는데 지금 20만으로 줄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질서는 이 질서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조세제도, 복지제도, 고용제도, 뭐 퇴직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대전제가 끊임없이 생산 가능 인구가 공급되는 전제하에 만들어져 있어요. 지금부터 40년 전이에요. 40년 동안 사실 저걸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안 했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밑도 불편하고요, 위도 불편해요. 미루고 해서 지금 고름 트치듯이 확 몰려있는 상황이 된 거다라는 거죠. 선진국들이 왜 인구가 줄어드는지에 대한 조사를 해보니까 이 5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가장 큰 설명력이 한 2개 정도예요. 첫 번째, 먹고 살만하면 출산합니다. 동의하나요? 예, 먹고 살만하지 않아요. 쉽게 얘기하면 잠재 성장률이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결혼을 한다고요? 불가능하죠. 두 번째, 잘 모르면 결혼해요. 대주로 얘기하면 똑똑해지면 결혼 안 해요. 인구학에서 표준 모델입니다. 선진국은 출산율이 낮아요. 가족을 결성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경제적 행위 중에 하나다. 즉 비용 대비 편익을 가지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결혼은 피부양 인구를 옆에 둔다는 거잖아요. 먹여 살려야 될 사람 옆에 두는데, 이거는 굉장한 조건을 갖춘 후에 사실은 해야 되는 거예요. 환갑 넘어서 해야 돼요. 그 정도 돼야 축적 자산도 생기고 근로소득도 이제 정점을 향해 갈 거거든. 그때 먹여 살리는 구조는 괜찮아요. 근데 지금 20대 30대 아무것도 없는데 결혼할 때 이 조건을 갖춰야 되거든요. 더 중요한 건 한국은 결혼할 때 사돈끼리도 맞춰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조건을 어떻게 맞춥니까? 그걸 더 똑똑해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거든. 그럼 차라리 나 안 해. 그냥 나 혼자 살래. 가뜩이나 저성장, 미래, 지금이나 그나마 2% 성장인데 1년은 1.5 될 거거든. 야, 2% 가지고 기성세대하고도 싸워가지고 한정된 자원을 갖고 오기가 힘든데 내년엔 또 1.5가 될 거예요. 그럼 이걸 또 붙어야 돼요. 여러분도 얻을 수 있겠어요? 못 하잖아요. 그거를 몰랐을 때는 하고 맙니다. 근데 알 때는 그런 선택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사람은 하지 않겠죠. 그게 0.7을 만든 거거든요. 이게 선진국에서 일반적인 느낌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한국은 이거 말고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똑똑하고 좋고 좋은 거는 전부 다 중앙을 향해서 가야 되는 게 DNA 속에, 머릿속에 이미 인이 박혀 있는 민족이에요. 그렇죠? 근데 서울이 어떤 공간이죠? 서울 수도권이 고밀도 공간이죠. 고밀도 공간은 저출산이 나옵니다. 힘들어요. 이걸 경제학적 용어로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그럽니다. 물가 수준은 굉장히 빨리 뛰는데요. 소득 수준은 그걸 못 따라가는 정도. 이 갭을 스태그라고 표현하거든요.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자, 그렇다면 서울에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울 수도권에 살려면 핍박 경영을 해야 되겠죠. 결혼도 하지 않고 출산도 하지 않고 0.72가 만들어낸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 틀을 깨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까 앞에서의 일반론도 풀어야 되는데 이 한국만 가지고 있는 이 특수론도 풀어야 되는 과제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제 어떤 걸 풀었을 때 어떤 영향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으나 동시다발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게 우리 여기서 확인이 되는 것이죠.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이렇게 20년간 380조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왜 안 될까라는 건데 많이 썼는데 또 효과도 있었는데 이 효과가 축적되면서 누적되면서 장기화가 안 된 것 같아요. 가장 큰 거는 거버넌스라고 표현하죠. 이 정책의 주체를 바꿔야 됩니다. 지금 이제 이거는 중앙부처 하나가 할 문제가 아니에요. 상단으로 가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굉장히 강력한 대통령제를 갖고 있잖아요. 바이든 행정부보다 한국의 대통령이 훨씬 더 파워풀합니다. 선진국은 대통령제가 잘 맞지 않습니다. 선진국 그러니까 대통령제 같은 강력한 의사결정 구조는 개도국에서 맞아요. 갈 길 바쁜 개도국에서 한정된 자원을 편차적으로 배분할 때 강력하게 짧게 의사결정 내려서 달려가자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때 우리 컨센서스 합시다면 배가 산으로 가요. 이런 구조 안에서 그 정도 급에서 사실은 인구 문제를 다뤄줘야 이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부처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제한적인 거. 두 번째는요, 구조를 바꿔줘야 돼요. 아까 얘기한 이 삼각형으로 만들어진 세대 부조형의 질서를 빨리 이런 식으로 안 바꿔주면 여러분들이 0.7보다 더 나쁜 상황으로 내몰릴 거라는 거죠. 희망이 없는데 어떻게 이를 낳습니까? 라는 거예요. 자녀가 불행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프랑스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소위 70% 이상의 혼외자가 있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결혼의 전제가 뭐냐면 자녀예요. 자녀가 행복이라는 전제하에 만들어지는 사회인 거거든요. 행복하기 위해서 자녀를 갖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자녀라는 건 이꼴 불행이에요. 불행의 단초가 됩니다. 그게 인식적으로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자녀를 낳습니까? 더 똑똑한 친구들이. 이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구조도 바꿔줘야 되고 제도도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더 중요한 건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것도 더 올해 2%지만 내년엔 10%가 된다는 확정적인 신호를 줘야 되는 거예요. 자원 배분의 질서를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인구 정책은 경제 정책이 돼야 돼요. 네 번째, 아까 얘기한 수출 주도형은 이제 끝났습니다. 그럼 이걸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른 거에 대한 보완이든 대체든 간에 그런 거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야 된다는 전체적인 맥락이고요. 결국 우리가 인구 문제와 관련돼서 보면 글자가 많습니다만 앞에 있는 바로 연결되어 있는 거는 빨간 글자잖아요. 이 빨간 글자 다 위기로만 지금 다 해석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위기예요. 근데 위기와 기회는 같은 말입니다. 하나만 뒤집어 보면요. 첫 번째, 애들이 줄어들었네? 자, 희소 가치가 됐네? 비용이 세지겠죠. 임금이 늘어나요. 지금 일본이 그 사태입니다. 일본이 그 사태예요. 비용이 늘어납니다. 두 번째, 숫자가 줄었으니까 경쟁은 약화될 거 아니에요. 더 좋은 얘기죠. 오히려 혼자 더 키워가지고 고부가가치 산업. 옛날에 반도체 공장에 넣어가지고 막 돌렸던 걸 이제는 반도체 설계만으로도 충분히 고부가가치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키워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소득, 예, 아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저기 당군 이래 가장 돈이 많은 부모님들을 갖고 계시거든요. 이 부모님들 그 돈 다 쓰고 가겠냐고요. 여러분한테 갈 거란 말이에요. 비록 여러분들이 버는 돈은 적지만. 그죠? 그렇게 따지면 소득 세대의 이전과 관련되어 있는 이슈도 굉장히 중요한 동력이 되는 거예요. 자본이 없는 게 아니고 자본은 있어요. 이 자본이 이 스톡이 어떻게 플로우로 후속 세대에 넘어갈 수 있느냐, 후속 세대에 굉장히 중요한 엔진으로 쓸 수 있느냐가 관건인 거거든요. 더 중요한 건 이제 사실은 우리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죠. 남들한테 보여주는 인생,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달픈 건데 그거 할 필요 없잖아요. 보여줄 사람도 없고 그렇게 해봐야 의미 없는 것도 아니까 본인이 인생에 집중하게 되지 않습니까? 미래가 아니라 현재의 나에 집중하는 느낌들. 그러면 만족성이 높아지거든요. 더 중요한 거, 인구가 많아야 행복한가요? 적어도 행복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따진다면 이거는 굉장히 큰 기회예요. 아까 얘기한 요소 투입형의 자본주의는 끝났습니다. 우리가 앞 단위에 80년, 90년대만 하더라도 한 10% 가까운 성장률을 만들어낼 때는 노동도 집어넣었고요, 자본도 집어넣었고요, 더 중요한 이 숙련이라는 건 난 눈에 보이지 않는 총요소 생산성 이런 단어를 쭉 집어넣으면서 성장을 했는데 우리 그래프는 이게 쭉 떨어졌어요. 자, 밑에 있는 지금 현재입니다. 노동 더 이상 늘지 않습니다. 그죠? 노동이 늘지 않으니까 자본도 제로로 수렴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많은 분들이 성장하기를 원해요. 결국 총요소 생산성을 늘려야 되거든요.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아니면 다른 식의 요소를 내야 돼요. 첫 번째 노동입니다. 노동 진짜 노동 없을까?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100이면요. 우리나라는 경제활동 인구는 60밖에 안 나와요. 서구 사회는 보통 80, 북유럽은 90까지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뭐죠? 생산 가능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완전 연소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부족하면 이민 데리고 오면 되죠. 우리는 지금 60밖에 안 돼. 40이 어디선가 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에요. 알바하시는 분 이거 다 불법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들은 비경활 인구예요. 대학생들은. 비경활 인구가 감히 경제활동을 한다고요? 대표적인 거 65세 이상이 경제활동을 한다고요? 65세 이상은 생산 가능 인구가 아닙니다. 경제활동 하잖아요. 근데 경력 단절 여성 알바자리 일자리 구하려고 많이 노력하시거든요. 이분들 실업에 안 잡혀요. 비경활 인구 중에서 노동활동을 하고 싶어 하시는 의지와 능력을 갖추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을 기본적으로 빼고
경활인구 안에서만 숫자가 적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로봇도 좋고 이민도 좋은데 안에 있는 우리 사람들끼리라도 전부 다 완전 연소시킨 다음에 부족할 때 결국 오자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인구 감소가 노동 감소를 만들 것이라는 하나의 착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도 인식만 바꾸면 굉장히 많은 비경활 인구를 편입시킬 수 있어요. 두 번째, 자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 자본이 없다고요? 아니요. 자본 많아요. 많아요. 자본이 잘 연결되지 않아서 문제인 거예요.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TFP도 총요소 생산도 마찬가지예요. 규제가 하나 바뀌고요. 질서가 하나 바뀌면 노동이 자본이 투입되지 않아도 부가가치가 만들어내는 거 많은 경험하셨을 거예요. 노동 옛날로 가는 건 과거 모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선진국들은 안 그래요. 관념, 인식, 기회 뭐 이런 것들, 문화 이런 거 하나 집어넣었더니만 굉장히 큰 걸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식의 소위 요소 투입형의 자본주의의 큰 틀을 깨야 된다는 겁니다. 옛날 아까 보였던 그림이에요. 우리 전통 제조업을 통해서 수출의 방식으로 또 대기업이라는 주체를 통해 가지고 자 이제 두세 대 만에 여기까지 왔어요. 이거 정말 박수 쳐줘야 됩니다. 586 게티들요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어요. 우리는 그 다음 스텝을 가져가야 됩니다. 뭘로 가져갈까요? 옛날에 기능한 것들이 계속 기능하면 좋겠는데 세상 영원한 거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죠? 세상 영원한 출산은 6.5로 계속 나와야죠. 이 0.7이라는 것은 시대 변화가 바뀌었다는 거거든요. 자,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건가라는 거예요. 결국 제조도 첨단 제조로 가야 됩니다. 노동이 투입되지 않는데도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제조. 실제 그 노동이 쓸 수 있는 제조가 아니라면 서비스가 되라는 거고요. 수출 말고 내수, 뭐 5천만이 작은 시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인당 3만 불의 부가가치에 5천만 시장 전 세계에서 7개밖에 없어요. 작은 시장 아니에요. 안 해봐서 그렇죠. 세 번째, 대기업만 먹고 사나요? 유니콘들 얼마나 많습니까? 소셜 벤처 하는 친구들 얼마나 많아요. 이것들을 써야 돼요. 강소기업들을 써야 되는데 강소기업은 플레이어라고 생각하지 않는 고정관념들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결국 이 단어들을 다 모으면 이거는 전부 다 로컬리즘이라는 단어로 마무리가 됩니다. 수도권 중심의 사고 체계를 깰 수 있는 유력한 보완, 대안 모델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앞으로 결국 로컬리즘은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불가피합니다. 두 번째, 중앙 정부가 이걸 더 잘 알아요 이제. 그래서 중앙이 갖고 있었던 중앙 집권형의 역사성, 내용성들을 이제 밑에 쪽으로 좀 나누고 있습니다. 권력 하방들이 많이 내려가고 있죠. 통상적으로 이런 겁니다. 국세 지방세 비율이 지금까지는 8대2, 7대3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게 일본이 유사한 상황이었는데 한 10년 동안 구조개혁을 했거든요. 얘네가 5대5까지 갔어요. 돈이 내려가면 지방이 돌아갑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파워풀한 방식으로 돌아갈 거예요. 왜? 지방에 살아야 이동하지 않겠죠. 자,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좋은 점수를 가지고 있는 한 지역이 있어요. 일본에서는 뭐 가장 행복한 마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기 1년에 6개월이 눈 오는 동네예요. 저도 2번 가봤습니다. 진짜 사람 살기 힘들어요. 집안이 더 추워요. 세 번째, 모여서 뭔가 작당을 했어요. 네 번째, 1700개 기초지하체 중에서 인구가 늘어나는 게 한 10개 정도 있는데 이쪽 지역에 집중돼 있습니다. 어떤 짓을 했을까요? 공통점이 5개입니다. 첫 번째, 여성이 우서요. 아까 얘기했죠? 경제활동 인구에 빠져있는 비경활 인구가 생산 가능 인구로 돌아갑니다. 두 번째, 이것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지역 중심의 교육 체계를 갖고 있어요. 자치교육이라고 생각하죠. 세 번째, 그것들이 뭉치다 보니까 다른 지역하고 차별되어 있는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냅니다. 이것들을 작당을 해서 만들어내요. 행정만 하는 게 아니고 민간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모여서 합니다. 이걸 다중이해관계자 협치라 그러거든요. 바로 시민주역성. 이게 문화로 자리 잡아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요. 이 5가지 조건들만 좀 완화시킨다면, 강화시키고 연결시킨다면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겁니다. 지역은요 사실 굉장히 많아요. 지금까지 지역은 우리가 설명할 때 부채는 감추고요 자본은 필요 이상 강화시켰던 것 같아요. 아닙니다. 부채야말로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 우리만 갖고 있는 약점이거든요. 그렇죠? 우리 저기 뭐 강원도에서 우리 고기 잡는 축제 한겨울에 하지 않습니까? 그거 왜 할까요? 굉장히 추운 게 장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역발상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래서 행정도 섞이고 다양화돼야 된다는 거고요. 이거는 똑같은 거예요. 임금 체계가 20대는 적고 50대가 많은 이유가 뭐죠? 라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한번 바꿀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회에 진입한 시점에는 이제 임금이 소위 연령별 격차는 없어질 겁니다. 제한될 거예요. 실제 그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국 생애 전체에 걸쳐가지고 편차를 벗어난 새로운 인생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겁내지 마세요. 그냥 무조건 가면 됩니다. 이게 이상한 거 아니거든요. 이런 거죠. 이런 식의 고민들, 상황들 앞으로 많이 펼쳐질 거예요. 새로운 욕구와 관련된 불안 불편 지점이거든요. 이게 사회에서 어떻게 품어낼 수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될 겁니다. 전체적으로는요. 세대 가족 한쪽에서는 분화될 거고 한쪽에는 불가피한 대가족들이 막 생길 겁니다. 두 번째, 도시 이제 신도시가 계속 유지될까? 노동이 공급되고 인구가 늘어나는 방식으로의 신도시 늘어납니다. 근데 지금 끝났습니다. 이제는 원도심으로의 복귀의 문제, 수직도시와 관련되어 있는 자원의 효율성 문제로 다시 한번 귀결이 될 거고요. 세 번째, 대학의 필요성 과거만큼 높아질 것인가 고민해야 됩니다. 네 번째, 복지고용. 아까 얘기했죠. 돈 더 많이 내고 적게 받아가는 구조 이제 피할 수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 줄어드는 게 과연 위기일까?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능성을 다시 한번 타진하자라는 겁니다. 이제 인구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1인 가구는 새로운 가족 유형을 대체할 거예요. 세 번째, 내수 굉장히 커질 겁니다. 그리고 목표 자체는 낮아집니다. 이제 저금리거든요. 마지막, 새롭게 펼칠 수 있는 인구 구조가 만들어내는 큰 시장, 바로 저출생 고령화와 관련된 이슈입니다. 이거는 사실상 우리가 버려서는 곤란한 새로운 거예요. 상식이 틀려졌는데 제도가 그대로예요. 그게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합니다. 미스매칭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풀 수 있는 방식은 뭐죠? 바로 생각 인식부터 바꿔줄 수 있는 전방위적인 노력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선배 세대를 추격하고 또 추격했다면 역전할 수 있는 모델과 응원과 시스템을 갖춰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게,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결국 방향은 제도 중립성에 맞추는 게 우리 한국 사회의 인구 문제를 풀면서 더 중요한 건 0.72의 딜레마를 지속적으로 사회 발전에 동력화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힌트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